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식인 문화까지 생겨버리고 말죠. 이때 이스터 섬에는 섬뜩한 관용어구가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 점심은 내 아들로 정했다. 칠레 해안에서 약 3,700km 떨어져 있는 면적 약 120제곱킬로미터의 남태평양 절해고도 이스터섬. 우리나라 서울의 약 4분의 1, 울릉도의 약 2배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 외딴 섬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1722년의 부활절 4월 14일 네덜란드 탐험가 야콥 로에베인에 의해서입니다. 섬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섬을 데피도데 헤네아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발견된 날이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섬에 이스터라는 명칭을 붙여 이스터섬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은 고유 명칭을 따 라파누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더 친숙한 이름은 이스터섬이 되었습니다. 로에베인이 본 이스터섬의 첫 인상은 기괴했습니다. 두 눈으로 보았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나무 한 그루조차 없는 황량한 벌판, 섬뜩할 만큼 무수히 줄지어 있는 거대한 석상들, 사람이 사는 곳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로에베인은 배를 정박하고 난 후 일행들과 섬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사람은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주로 동굴이나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부족 간의 사이가 그리 좋지만은 않았던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들은 적개심에 불타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고 혀가 멀다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다 로에베인은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인육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있는 곳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칭할 만큼의 자부심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어쩌다 인육까지 먹게 된 것일까요? 이스터 섬 동남부 연안에는 사람 얼굴 모양의 거대한 석상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모아이라고 하죠. 모아이 석상들은 모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좁은 이마, 높고 큰 코, 길게 늘어진 귀, 턱은 조금 내밀어져 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습니다. 움푹 들어간 눈 부분에는 산호와 붉은 화산암이 박혀져 있었고 머리에는 재질이 다른 모자 형태의 돌을 얹었습니다. 지금은 눈과 모자가 없는 형태의 석상들이 대부분인데요. 눈과 모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보여지는 느낌이 상당히 달라 보이기도 하네요. 푸카오라고 불리는 모아이상의 머리 부분의 모자는 붉은 암제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모아이 석상 제작 초기에는 전체적인 부분은 현무암을 사용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후에는 응회암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겉은 현무암보다 더 단단하고 속은 더 부드러워서 조각을 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을 알아냈던 것이죠. 특히나 응회암은 현무암보다 잘 깨지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실제로 조사 결과 이 돌들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도라르방과 같은 재질의 화산암이어서 조각하기에도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아이 석상에 사용된 이 돌들은 주로 아노라라크 화산에서 채취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화산 주변에는 제작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모아이와 돌을 자를 때 사용했던 흑요석 도구들이 남아 있습니다. 모아이 석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반신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체가 땅속에 묻혀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전체적인 길이를 보았을 때 높이는 3m에서 10m, 무게는 3톤에서 20톤이 평균값입니다. 가장 큰 것은 20m에 90톤에 육박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섬 전체에 걸쳐 887개가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약 1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이스터 섬을 방문한 7명의 모험가를 기리기 위해 만든 7개의 모아이 석상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나머지 석상들은 모두 내륙을 향해 있습니다. 이는 모아이 석상들이 이스터 섬을 감싸고 보살펴준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이 무지막지한 크기의 석상들은 대체 어떻게 옮겨진 것일까요?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을 생각해 본다면 석상 밑에 통나무를 깔고 옮겼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신빙성이 있는 의견입니다. 1250년부터 1500년 무렵에 집중적으로 제작된 이 석상들은 섬을 보호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족의 숭배 대상, 부족의 상징물, 이주민들에 의해서, 외계인에 의해서. 모아이 석상 제작에 관한 여러 가지 가설은 많지만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탐험가 헤위에르달의 조사에 따르면 남아메리카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 이스터섬의 문화가 형성되어졌다고 합니다. 모아이 석상의 조형과 조석 방법이 잉카 문명의 석조 기술과 유사하고 폴리네시아에 널리 분포하는 고구마의 원산지도 남아메리카라는 점, 이스터섬 바위에 그려져 있는 조인 문양이 페루에서도 발견된 점 등을 이유로 삼은 것인데요. 이후 밝혀진 바로는 동시대의 잉카인들에게는 하는 기술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어 남아메리카에서 이스터섬으로 문화를 전파할 방법이 없었다는
결론이 납니다. 오히려 폴리네시아인들은 수준 높은 항해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이 주장이 성립되려면 폴리네시아인들이 남아메리카를 방문한 뒤 잉카 문명을 이스터 섬으로 들여왔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되죠. 동남아시아 기원설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폴리네시아를 거쳐 이스터 섬으로 들어왔다는 것인데요. 그 증거로는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의 모아이와 비슷한 석조신이 있다는 것, 타로 고구마, 바나나, 사탕수수, 닭 등의 동식물을 통해 연관성을 지을 수 있다는 것, 라파누이어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오스트로네시아어의 일종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설은 히바섬에서 온 호투마투아와 그의 부족들입니다. 이들은 이스터 섬에 상륙한 최초의 외지인이라고 하는데요. 폴리네시아 계열로 추정됩니다.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서기 1200년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정착 초기의 이스터 섬은 1억 그루가량의 야자나무와 넓은 숲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래잡이, 새잡이, 열매 채취를 하여 식생활을 하였고, 정착할 당시 바나나와 사탕수수 같은 작물들을 들여와 소규모의 농업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호투마투아와 부족들이 이스터 섬에 오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꿈속에 나타난 마케마케 신의 인도 덕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섬에 도착했을 당시 황색 피부를 가지고 야위어 마른 몸에 기다란 귀를 가진 종족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선주민에 대해서는 딱 여기까지, 그 전도 그 후의 일도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고 하네요.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새로운 종족들이 나타났는데 어깨에 닿을 만큼의 귓불을 길게 늘어뜨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만났던 선주민과는 전혀 다른 종족이라고 하는데요. 아네아 모츠아라는 지도자를 따르는 이 종족은 독특한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장이종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이족은 섬에 먼저 들어와 있던 호투마투아의 자손들인 다니족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이때 장이족이 다니족에게 모아이상을 만들도록 했다고 합니다. 장이족의 모습을 본따 만들었기 때문에 모아이상의 귀가 긴 것이라고 하네요. 17세기에 이 섬을 방문했던 제임스 쿡 제독은 섬 주민들에게 모아이상마다 수장이나 왕을 뜻하는 아리키라는 단어가 들어간 각기 다른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왕이 죽으면 모아이상을 세워 죽은 왕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죽은 왕을 기리기 위해 모아이상이 만들어졌다는 설이 생기게 됐죠. 일종의 조상숭배라고 할까요? 호투마투아 왕이 사망한 뒤 그를 따르던 부족들이 갈라지면서 서로 경쟁 관계를 이루던 과정에서 모아이상이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섬의 부족들은 종교적, 주술적 의미로 이 모아이상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그 크기가 커지기 시작했죠. 누가 더 크게 만드나? 모아이상의 크기로 자신이 속한 부족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이스터섬 중심부에는 석상이 만들어지는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만들어진 석상은 나무를 이용해서 해안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거대한 석상을 옮기려면 한두 그루의 나무로는 어림도 없었겠죠. 그때마다 대량의 나무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섬의 나무들은 빠르게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식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식량을 만들려면 더 많은 밭이 필요했고, 그래서 또 나무를 베기 시작하죠. 바다 사냥을 나가려면 카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 나무를 베게 됩니다. 이렇게 섬에서 점차 나무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사막화가 진행됩니다. 그로 인해 가축은 닭만 남고 다 사라졌고, 농사마저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황이 악화될수록 석상은 더 크게, 더 많이 지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포함한 자원은 한정적이었죠. 이것들을 차지하려면 세력을 키워야 했고, 그러려면 상대보다 더 큰 힘을 과시할 큰 석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악순환은 계속됐고, 마지막 나무가 베어지는지도 모른 채 채석장에서는 모아이 석상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밭도 일굴 수 없고 카누를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어온 모아이 석상으로 섬이 황폐화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주민들은 격해졌고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모아이 석상도 훼손되고 파괴되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현재 눈과 모자가 없는 모아이 석상이 대부분입니다. 모아이 석상을 신성시했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건물도 짓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직접 모아이 석상을 파괴했다는 것은 그 배신감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었겠죠. 일각에서는 라파누이 사람들이 이스터 섬에 들어오면서 식용으로 쓸 쥐들을 들여왔는데, 이 쥐들이 빠르게 번식하여 많은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려 나무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주장도 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결국 대부분의 섬 주민들은 전쟁과 식량 부족으로 인한 굶주림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먹을 수 있는 풀뿌리마저 얼마 없는 상황에서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식인문화까지 생겨버리고 말죠. 이때 이스터 섬에는 섬뜩한 관용어구가 생기게 되는데요. 어제 먹은 내 아빠의 살이 아직도 이빨에 끼어 있다. 오늘 점심은 내 아들로 정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스터 섬의 역사를 연구할수록 가루를 내버리고 싶을 정도로 모아이 석상을 증오하게 된 학자도 생겼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1722년에 유럽인들에게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전성기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인구였다고 합니다. 큰 폭풍이 지나간 후에 이스터 섬에는 새로운 신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로는 탕가타 마누라고 하는 조인의 형상을 한 마케마케 신을 숭배하게 되는데요. 새처럼 하늘을 날아 이스터 섬을 탈출하고 싶은 욕망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앙을 기반으로 바다를 헤엄쳐 건넌 뒤 바위 섬에 있는 세둥지에서 알을 가장 먼저 가져온 사람이 속한 부족이 주도 부족이 되어 자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 나름의 평화 유지 방법을 찾은 것이죠. 그럼에도 식량 부족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탕수수즙을 먹고 버텨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인이 되기도 전에 치아가 모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내던 이스터 섬에 또다시 불청객이 등장하고 맙니다. 19세기에 남아메리카에서 온 페루인들은 이스터섬 주민들을 학살하고 일부는 납치해서 노예로 데려가 팔아버립니다. 페루인들이 소문을 낸 건지 유럽인들의 출몰도 잦아집니다. 납치되었던 일부 주민들은 선교사와 목사의 도움으로 다시 섬에 돌아오게 되는데 유럽인들과 함께 이 주민들이 천연두와 결핵을 섬 전체에 퍼뜨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대부분이 유럽인들을 따라 섬을 탈출하게 되고 19세기 말 이스터섬의 인구수는 100명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터섬의 문명은 전설 속으로 사라지고 만 것이죠. 이스터섬은 1888년에 칠레령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좀 나아졌을까요? 글쎄요. 칠레에서 온 자본가들과 관리자들이 섬 주민의 재산을 거의 빼앗고 작은 마을의 주민들을 몰아넣고 맙니다. 섬 주민들은 저임금 노동자로 부려졌고 1966년이 되어서야 이스터섬 주민들은 칠레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주민들의 언어인 라파누이어도 말하지 못하게 문화 탄압을 했고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의 정권일 때는 아예 라파누이어를 금지하려는 시도도 있었죠.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세를 탄 이스터섬에는 칠레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원주민들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졌고 팍팍한 현실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불만은 크게 달하고 말죠. 원주민들은 칠레 정부의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요. 칠레 정부는 공기총을 이용한 무력 진압으로 답을 합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독립을 호소 중인 원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칠레 정부는 이것저것 약속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주민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독립을 한다면 라파누이 마지막 왕의 손자인 발렌티노 투키를 국왕으로 추대하여 입헌군 주국으로 독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면 과거에서 배운 경험과 깨달음을 기반으로 슬기로운 국가로 자립하길 바라봅니다. 저희 스덕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소리 덕후